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나라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장편소설 꽤 낙천적인 아이의 저자 원소윤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원소윤 작가님은 4년차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유머와 풍자가 어우러진 진솔한 언어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계세요. 재치 있는 말솜씨로 관객은 물론 독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원소윤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원소윤 작가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떠세요? 너무 민망하죠.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떠셨어요? 제 책 어떠셨어요? 웃음과 감동이 있었나요? 아우 너무 재밌었죠. 너무 어색해 보여요. 아니 그리고 약간 좀 코드가 네. 약간 좀 저한테 취향 직격인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불교 집안에서 자라난 독자는 이 책 어떻게 읽을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카톨릭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를 나갔거든요. 네. 아니 제가 그렇잖아도 장강민 작가님 오늘 완전 제가 조사를 하고 왔거든요. 뒷조사를 하고 왔거든요. 아, 네네. 근데 20살 때 신앙을 잃으셨다고. 네. 네. 그때 최근에 되찾았습니다. 꼭 20살 때 탕화예요. 20살 때 어떻게 신앙을 잃으셨는지 혹시 계기가 있으셨나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진짜 좀 이렇게 되게 뭐랄까 좀 어이없는 계기인데 책 읽고 신앙을 잃은 거예요. 무슨 책이요? 방송도 이제 들으셨던 분들 아실 텐데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작가님 인생책이잖아요. 제 인생책이에요. 나무위키에 네. 써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군대에서 읽었어요. 군대에서 읽는데 그 도스토옙스키는 엄청 신실하지 않아요? 네,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네.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라고 하던가 네. 아무튼 그 정교의 신자였는데 악령은 무신론자들에 대한 책이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무신론자가 무신론을 되게 주장을 하는데 설득이 돼버리신 거예요? 네, 설득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쓴 걸까요? 그러니까 무신론을 반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도스토옙스키는 무신론을 반박하려고 제 생각에는 책을 여러 권 썼는데 3권을 썼는데 죄와벌을 쓰고 약간 마음이 안 차서 악령을 쓰고 그 다음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썼는데 이게 좀 약간 이 세 책이 다 좀 무신론자들이 논리가 상당히 매력적이라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무신론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이 악령이기도 하고 제가 그때 인터넷이 있었으면은 90년대고 군대 있을 시절이다 보니까 도무지 인터넷 접속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악령을 그냥 책만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나중에 도스토옙스키가 무신론을 반박하려고 썼다는 얘기는 한참 나중에 알았어요. 제대하고도 인터넷 뚫리고 한참 나중에. 썼었습니다. 이게 저자의 의도랑 이렇게 수용자의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참 예술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 낙천적인 아이의 의도는 뭔가요? 꽤 낙천적인 아이의 의도는요. 네. 여러분들 웃겨드리고 싶었던 거죠. 저희가 어제도 들었던 비터 스위트한 그런 맛을 좀 아는 사람이 웃을 것 같거든요. 어제 북토크 때 어떤 독자분이 한 줄로 이 책을 정리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270쪽을 썼는데 그렇게 또 한 줄을 요약을 원하셨어요. 그거 딱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이거 노래 제목인데요. 사랑이 잘 아시죠? 아이유랑 오혁이 같이 부른 그런 사랑이 잘 안 돼서 슬픈 거? 고독한 거? 그런 거가 또 지배적으로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달달하던데요? 저는 이렇게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달콤하게 나오는 한국 문학을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막 이렇게 설레고 막. 내용이 진짜 50살인데. 아니, 장강명 작가님을 설레게 했다니? 네. 막 이렇게 막. 이거 진짜 쾌거예요, 쾌거.
그러면은 그 멘트 한번 해주세요. 그 로맨틱 코미디 영화 왜 보냐? 원소연 이거 꽤 낙천적인 아이 보지. 그거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왜 보냐? 꽤 낙천적인 아이 읽으면 네, 되지. 그쵸. 네. 조금 이따 꽤 낙천적인 아이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 저희가 한 가지만 그냥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여기 그 줄리언 반스가 사상 최악의 죽음을 맞은 사람이 있다 네. 하면서 모리스 라벨, 그 작곡가 모리스 라벨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긴 하더라고요. 그 뭔가 퇴행성 질환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작곡한 곡을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작가님도 이게 최악의 죽음이라고 전 생각을 전혀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이게 왜 최악의 죽음이에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죽음은 뭔가요? 모든 죽음은 조금 그렇죠. 최악이죠. 모든 죽음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근데 정말로 이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줄리안 반스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예술가라서 그래요. 자기가 예술가고 네, 그러니까요. 어떤 예술적 성취가 그쵸. 삶의 본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리스 라벨 같은 위대한 작곡가가 이경지가 이 지경으로 추락하는 그거가 줄리안 반스가 제일 피하고 싶은 일인가 봐요. 네. 자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면서 줄리안 반스 이제 한물 갔지 뭐 그런 거 아닐까. 작가님은 맞고 싶은 죽음은 있으신가요? 최악의 죽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미스터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스터리가 없이 그러니까 사인이 명백한 죽음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스터리가 뭔가 있으면 남은 사람들이 너무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 부검 안 해도 되는 죽음. 네, 네 맞아요. 그치 네, 아닌가요? 맞아요. 좀 다른 의미로.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맞긴 하는데 네. 이 정리가 웃겨가지고 근데 맞아요. 부검 안 해야 되는 죽음. 네, 그냥 네. 다들 부검할 필요 없겠죠? 네, 그러면? 그냥 명백한 거. 그거는 남은 사람들이 좀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죽었을까 계속 생각하는. 사실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좀 뭔가 요약이 좀 안 되기도 하고 네. 네, 이게 뭐 줄리언 반스의 생각이랑 저희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추천하는 책이고 읽으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저희 죽음 말고요. 작가님 혹시 네. 그냥 뭐 책이고 만화책이고 다 포함해서 네. 여태까지 읽은 출판 인쇄물 중에서 네. 순수히 웃음의 측면에서 제일 웃겼다 이런 책, 이런 서적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저는 금정현 작가님의 남북한 독서. 되게 진짜 문학의 태도부터 해가지고 쭉 굵직굵직한 걸 작가들을 쭉 다루는 거거든요. 네. 세르반테스, 뭐 카프카 이런 작가들 쭉 다루는데 그 작가를 다룰 때 그 작가의 문투를 흉내내면서 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대모사 하는 사람을 즐겁게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글이에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럼 뭐 셰익스피어 말씀하실 때는 네. 막 이렇게 뭐 셰익스피어 희곡 맞아요. 말투로 네. 그래서 정말 기묘한 재미가 있는 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실리카겔의 에이펙스. 실리카겔의 에이펙스. 가사가 좋아요. 가사가. 네, 가사가 좋고 실리카겔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어떤 순정이 담겨 있는 그런. 순정이 담겨 있는 네. 노래. 저희가 순정이 담긴 꽤 낙천적인 아이 이야기하기 전에 순정이 담긴 노래 실리카겔의 에이펙스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장편소설 꽤 낙천적인 아이의 저자 원소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녹음할 때 스탠드업 코미디를 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다고 이제 좀 여쭤보려고요. 네. 한국 스탠드업 코미디는 좀 이렇게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어떤가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뭐 방송국에서 예전에 하던 어떤 그 개그 어떤 뭐 선후배 있고 뭐 이런 계보하고는 좀 다른 계보로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좀 자생적으로 생긴 건가요? 네,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한 데니초라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네. 한 7, 8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오픈 마이크 형식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에 관심 갖고서 공연하고 있던 피식대학
멤버들을 이제 하는 걸 보고서 여기서 한번 한국에서 이 스탠드업 코미디를 한번 이 문화를 키워봐야겠다, 뿌리 내려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데니초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왜냐면 그분은 이제 본고장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하신 분이고 아시는 분이니까 네, 그분이 이제 수장이죠, 수장. 네. 그럼 지금 그 7, 8년 전에 그렇게 이제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활동하는 스탠드업 한국의 이제 젊은 코미디언들은 한 몇 분이나 계시고,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은 좀 뭐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뭐 어떤 분들이 이 한국 스탠드업 코미디를 즐기시나요?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지금 이렇게 페이를 받으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한 30명 정도, 2, 3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관객분들은 그 종로 서울 코미디 클럽이라고 코미디 클럽 극장, 전용 극장이 있거든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위해 만들어진 극장이에요. 거기. 네, 거기에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공연을 하는데 거의 100석에서 한 150석, 최대는 150석이에요. 근데 거의 항상 차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수목금토일 5일을 공연을 하는데 150명이 꽉 차는 거면 규모가 상당하네요. 매일. 네, 대체로 차죠. 네. 공연을 하는 곳은 그 종로에 있는 서울 코미디 클럽 말고 또 있나요? 그 홍대에 있는 메타 코미디 클럽이라고, 거기는 이제 메타 코미디라는 코미디 회사에서 이제 주관하는 거죠. 네. 작가님은 그러면은 양쪽 다 가시나요? 네, 저 불러주는 대로 다 가요. 매일 서십니까? 일주일에 한 2번, 3번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그런 쇼케이스나 정규 공연이 있는가 하면은 오픈 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따로 코미디언들이 돈 받지 않고 하는 공연이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새 농담을 만들어서 그걸 실험하는 공연을 오픈 마이크라고 해요. 이거는 코미디언들이 다 그 뭐 공연장 대관하고 그다음에 막 모객하고 호객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공연이에요. 일종의 베타 테스트 같은 건가요? 네네네. 체험판. 맞아요. 저 그러면 이것도 무식한 질문인데요. 대본이 그러면은 그런 오픈 마이크를 통해서 대본을 좀 다듬으면 그 대본은 몇 번을 써먹게 되는 건가요? 그게 그 1시간 스페셜 쇼를 만드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앨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앨범 같은 거. 한 사람이 1시간을 온전히 무대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농담을 쌓아가는 건데, 보통 이 주기가 코미디언들마다 다 다른데, 진짜 빠르면은 1년에 한 편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게 빠른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7, 8년에 한 편씩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그 농담을 7, 8년 동안 이제 디벨롭을 하는 거겠죠. 같은 농담을 가지고. 그러면은 즐기는 분들도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저희가 뭐 뮤지컬이나 연극을 볼 때 내용을 알아도 보러 가고 계속 반복 관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스탠드업 코미디도 이제 팬들은 그 농담 내용 알아도 또 보러 가고 1년 동안 7, 8년 동안 그러나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근데 대체로 새로운 농담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왜냐면은 이게 웃음이라는 게 알면은 안 터져가지고. 이게 되게 다른 공연 예술가들보다 굉장히 불리하네요. 그래서 저 정말 서운해요. 좀 알아도 좀 이렇게 웃어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대체로 근데 반복 관람 하시는 분도 좀 있긴 해요. 정말 막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본이랑 즉흥 연기라고 할까요? 즉흥 공연? 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즉흥은 0이에요, 0. 왜냐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소통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무대에 올라가시는 것보다 차라리 뭐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하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저는 혹시?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 나갈 때도 철저하게 준비된 대사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다 준비된 대사였어요. 막 즉흥적인 건 없었어요. 그게 준비한 거였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 작가님 나름대로 준비한 거였어요. 이렇게 그 영상 몇 개 봤거든요. 되게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 뭐 보셨어요? 좀 뭐 이렇게 서울대 유머 같은 거 좀 이렇게 몇 개 봤는데 철저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저는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저의 한계예요, 사실은. 이제 뭐 맨라이프라든지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장르는
크라우드 워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진짜 대중이랑, 그러니까 관중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워크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잘하는 네.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못해요. 네. 혹시 네, 진짜 막 호구조사처럼 돼버려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서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잠실에서 왔습니다. 잠실에서 오셨어요? 네. 아, 그러세요? 하고 끝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항상 족족 망해요. 맨라이프 보면은 그게 잘 이어져가지고 그쵸. 짜고 하는 건가? 그쵸. 네. 잘 되죠, 그 사람은. 네. 네. 그리고 답하는 사람들도 뭐 저런 애가 저기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희한하게 답하는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맞아요. 정말 네. 잘하죠, 맨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 글을 쓰시게 된 게 뭐 네. 약간 좀 그런 스탠드업 코미디를 할 때 대본 짜는 경험, 네. 근데 즉흥 뭐 공연은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썩 수월하지 않아서 그럼 아예 그냥 글로 웃겨보자. 내지는 뭐 글로 좀 유머를 전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쓰신 건가요?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소설을 스탠드업 코미디보다 훨씬 빨리, 더 먼저 시작했어요. 저 스탠드업 코미디는 지금 4년. 지금 2022년, 3년 그때부터 한 거고, 네. 제가 소설을 2018년? 2017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 본질은 쓰기죠. 네. 기본적으로 라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코미디언 하면 스탠드업 코미디언이거든요. 네. 그리고 스탠드업 코미디 하면 그냥 코미디 라이터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SNL이라든지 그걸로 시나리오 쓰면서 작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미디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라이터다. 그게 그냥 제 코어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라이터고, 그래서 농담을 쓰면 그걸로 공연하는 거고, 소설 쓰면 소설가가 되는 거고, 이런 느낌이에요. 저 늘 궁금해왔던 게 되게 풀렸어요. 왜 이렇게 그 SNL 출신의 되게 유명한 뭐 이렇게 크루들, 유명한 이제 뭐 연예인들 이렇게 소개를 보면은 맨날 뭐 SNL 작가로 시작했다 이래가지고 SNL은 작가들이 코미디를 되게 데뷔를 많이 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하는 게 라이터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서부터 늘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들도 보면은, 영미권 코미디언 보면은 뭐 러시아 문학에 심취해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영문학 전공하는 사람이라든지, 소설가 지망생이라든지 다 출신이 이렇고, 코난 오브라이언도 졸업 논문 주제로 플래너리 오코너 다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코미디언들한테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 이름이 마크 트웨인 상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코미디의 어떤 해학과 풍자 이런 원천이 그 문학에 있다라고 시사하는 거겠죠. 네. 본질은 문학에 있었지만 데뷔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어떠세요? 이렇게 글로 독자들이랑 소통하는 거, 그 다음에 무대에서 직접 눈앞에 있는 관객이랑 호흡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글을 쓰든 이제 뭐 공연을 하든 동영상 플랫폼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뭐 유튜브나 온라인 뭐 SNS로 이제 소통하는 거. 세 가지 좀 이렇게 작가님한테는 뭐 어떤 게 나랑 더 맞다 혹은 뭐 어떤 거는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게 좀 듣고 싶네요. 공연하는 중에는 사람들 표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먹혔다 안 먹혔다. 이게 좀 조절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소설은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이걸 읽고 있는지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북특할 때, 그럴 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책을 냈구나. 이걸 읽는 사람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어떤 반응의 속도인 거죠. 이 책은 좀 지연된 반응이 온다고 해야 되나? 네. 이게 7, 8년 전부터 소설을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발표된 책이 지금 꽤 낙천적인 아이고 또 발표 안 된 원고들도 있겠죠. 그럼 그 쓰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쓰세요? 반응을 보는 독자는 이제 없으니까, 눈앞에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쓰냐고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을 이렇게 써야지, 뭐 이렇게 써야 독자가
더 쫄깃하겠지, 뭐 더 짜릿하겠지,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그러니까 독자 반응을 저희가 가늠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저는 무대에 올라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네. 아예 그냥 상대가 뭐라고 생각하든 네. 이게 글이든 말이든 네. 상대가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안 쓰면서 할 말을 하고 무대에서도 내려오거든요. 뭐 강연을 해야 될 때. 거의 호흡이 없어요. 글을 쓸 때도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작가님은 좀 다르신가요? 저도 쓸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제3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쓰는 거죠. 네.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를 시작하고 나서 네. 퇴고를 할 때 어떤 변화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스탠드업 코미디 하다 보니까 이게 펀치라인, 그 다음에 그 구조를 계속, 이쯤에서 웃겨줘야 되는데 있다 보니까 퇴고를 할 때에도, 여기 뭐가 느슨한데? 자꾸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쯤에서 뭐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서 계속 퇴고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쓴 글이지만 네. 그때는 보인다. 네. 작가님, 이 처음부터 그럼 8년 전부터 목표로 했던 거 소설가, 네. 그냥 작가가 아니라 소설가였던 네. 거고, 그 원고는 좀 출판사에 투고도 하시고, 뭐 문학상 공모전에 내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거죠? 출판사에 투고한 거는 요번이었고, 그 전에는 신춘문예 했었고, 최종 시험 갔다가 떨어지고 이랬어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장강민 작가님의 당선 합격 계급 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마음의 위안을 이렇게 또 찾고 꽤 위안을 주는 책이거든요, 지망생들한테.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읽고 그랬었죠. 네. 그럼 꽤 낙천적인 아이는 민음사에 보냈을 때 네. 이렇게 뭐 반응이 막 바로 왔나요? 아니면 뭐 한두 달 있다가 뭐 이렇게 책을 내고 싶습니다, 뭐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같은 거 왔을 때는 처음으로 이제 지인이 아닌 독자의 반응을 본 거잖아요. 네. 그땐 좀 어땠습니까? 그때 제가 2024년 1월 중순에 네. 그 메일을 보냈는데 1월 31일 밤 10시쯤에 네. 박혜진 편집자님이 저를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를 하셨어요. 아,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박혜진 편집자님이 내 원고를 읽었을지 안 읽었을지도 모르는 네. 거네요. 사실 그때는. 네. 편집부에 보냈을 뿐이지 뭐 네. 이 사람 찍어서 읽어달라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월 31일 밤 10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꼴딱 샜죠. 그러니까 팔로우를 어떤 의미를 한 걸까? 근데 나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팔로우하고 좋아요 누르고 하니까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자 이렇게 막 마음 다독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막 좀 진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꼴딱 세우고서 근데 2024년 2월 1일 오후 3시 40분에 메일이 왔어요. 민음사 편집부 박혜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좀 많이 고치셨나요? 박혜진 편집자님이 좀 이렇게 뭐 의견을 좀 많이 내셨나요? 그때 맨 처음에는 스탠드업 코미디 관련된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은 2024년 초다 보니까 제가 뭐 스탠드업 코미디로 뭐 그렇게 막 활동하던 때가 아니고 막 시작하던 때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때는 사실 제가 출판 편집자로 일을 했었으니까 네. 그 정체성이 더 컸었고 네네. 그래서 편집자님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 편집 얘기, 출판 편집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제 직업 정체성이 편집자여가지고. 민음사에서 이분이 스탠드업 코미디 씬에서 요즘 핫하대 아니에요. 이렇게 낸 책이 전혀 아니군요. 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출간을 기다리는데 그 과정은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핫해지신 거군요. 그 와중에 바이럴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편집자님의 큰 그림이었을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전혀 아무 생각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뭐 활동하고 하던 때도 아니다 보니까 오픈마이크 곡곡지는 당연히 없었고 공연 얘기 뭐 이런 것도 아예 없었어요. 그냥. 사실 그게 이제 삽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소설의 이제 그 주인공 네. 이름이 원소윤인 화자의 네. 어린 시절부터 이제 뭐 달달한 연애 이야기까지. 네. 네. 달달하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네. 네, 달달한 연애 이야기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건 네. 나중에 네, 퇴고하는 과정에서 넣어.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실화는 30%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던데 네. 아까는 실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네. 하셨고 자전적 소설이라고 불러도 되는 소설인가요? 뭐 모든 움베르토 에코가 그랬잖아요. 모든 소설은 자전 소설이다라고 작가는 무엇인가에서 그런 멋있는 말을 했던데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화자랑 작가 이름도 같고 네.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데
그 상대분의 남편분의 네. 직업도 이 소설에 묘사되는 것과 같고 뭐 여러 가지 너무 겹쳐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요. 세상에는 은근히 그런 우연의 일치가 많더라고요. 동명이인도 많고. 그렇구나. 네, 네. 원씨가 또 이렇게 그렇게까지 드문 성은 아니어가지고. 서울대 출신 이 얘기가 이제 계속 작가님을 쫓아다니잖아요. 네.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할 때도 그 얘기는 쫓아다니고, 뭐 이거를 뭐 브랜드라고 해야 될지 꼬리표라고 해야 될지 낙인이라고 해야 될지 어떠신가요? 막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서울대 얘기를. 맨 처음에 네. 스탠드업 코미디 시작했을 때는. 근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사실 어떤 이미지라든지 캐릭터 같은 걸 각인하는 거 솔직히 엔터 산업에서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네, 네. 네, 다들 그거 하나 얻고 싶어가지고 뭐 엔터 사업 아니라 문학계에서도 앞에 뭐 한 줄. 네. 그래서 그렇게 호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문제의식이 있었죠. 네. 근데 이거는 잘 활용하자. 네. 네, 잘 활용하고 소재를 잘 다뤄보자. 거기에 지금은 생각이 정착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나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는 너무 사실 실용적인 일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비틀거나 그런 그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거나 혹은 배신하거나 비틀거나 하는 식으로 농담으로 잘 활용해보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뭐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드렁큰 타이거를 추천해 하셨습니다. 제가 힙합을 좋아하거든요. 힙합만 듣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장편소설 꽤 낙천적인 아이의 저자 원소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밖에서 PD님이 이거 꼭 물어봐 달라고 이거 꼭 여쭤봐 달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스탠드업 코미디에는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소설을 쭉 쓰다가 네. 어쨌든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출판 편집자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네. 출판 편집자에 대한 동경이 되게 컸고 네. 그 일 자체도 너무 즐겁게 했고. 네, 근데 하다가 이제 좀 최정심에서 뭐 이게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미련이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보자 하고서 이제 직장 그만두고서 합평 모임 같은 거를 이제 검색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스탠드업 코미디 워크숍을 양다솔 작가가 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 원래도 보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보는 걸 좋아했고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볼 때면은 저는 문학 작품 속에 화자가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호멜바테 파스꾼 이렇게 투덜대고 막 자기 혐오 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나와서 이제 보는 얘기를 하는 것, 마이크를 딱 낚아채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문학을 좋아하던 그 선호와 스탠드업 코미디에 대한 선호가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스탠드업 코미디 워크숍 뭐 2번 다시 열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양다솔 작가님을 스탠드업 코미디 양다솔 작가님이 하시기 전에 독립출판으로 책을 냈을 때 그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이분 누구지?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간지럼 태우기라고. 알죠. 네, 그 책이 아마 근데 나중에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으로.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뭐 되게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양다솔 작가님이 하시는 스탠드업 코미디요? 네. 그건 본 적 없습니다. 사진만 몇 번 봤었어요. 근데 워크숍까지 한 줄은 몰랐어요. 사진은 그래도 보셨네요. 양다솔 작가님이 그러면 워크숍 그거 이제 수강료 내고 양다솔 작가님한테 수업을 듣는 건가요? 그게 뭐 수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뭐 그 장소라든지 뭐 대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돈을 지불하고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주 동안 보고 뭐 스페셜 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한 명씩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 서로 피드백 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코미디 합평? 아, 그것도 합평회네요.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거를 들었죠. 그래서 네. 근데 처음에 딱 했을 때 양타솔 작가가 거의 김연아가 아이스링크장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무대를 잘 썼다 이런 거죠. 무대를 충분히 잘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뭐 살면서 어떤 분야에서 김연아 씨와 이렇게 또 이렇게 묘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반응이 좋다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시작했는데 네.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빠졌죠. 예. 혹시 스탠드업 코미디나 소설 외에도 앞으로 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있으실까요? 저 지금 저희 시나리오. 맞다. 네,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 감독님의 설계는 제가 쓰고 제가 연기까지 하는 그림을 그리고 이제 계셨던 것 같은데. 근데 네. 제가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이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거를 제가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쓰는데 좀 자유롭지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서 어떤 그 배우들을 캐스팅해가면서 쓰고 있죠. 그 감독님이 꽤 낙천적인 아이를 드라마로 만들자는 게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네, 완전히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쓰자.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서 이 사람 코미디 뭐 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네. 네, 기대됩니다. 모든 게스트한테 저희가 여쭙는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작가님 지금은 그러니까 출판사 안 다니시는 거죠? 네. 네. 하루 일과가 좀 이렇게 정해진 일과가 있으신가요? 루틴하게 네네. 아예 없어요 저는. 뭐 매일 일어나는 시간, 뭐 잠자는 시간, 뭐 식사하는 시간 이것도 그냥 다 전혀 다른가요? 없이 그냥 주어진 일에 따라 가지고 조금 잤다가 많이 잤다가 막 엉망진창 허겁지겁 하루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오래 못 하겠죠? 아니요, 근데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네. 뭐 그냥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나무위키를 보니까 하루에 네. 8시간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서 하신다고. 그건 30대 후반에 회사 그만둔 다음부터 네, 위기감에 그렇게 됐던 거고요. 네, 룸펜이 될까봐 염려돼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그것까지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네. 지금 그죠? 나무위키 문서 중에 좀 잘못된 내용도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 얘기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니까 네. 하루 일과까지는 아니라도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약간 의식처럼 반복해서 하시는 뭐 그게 주 단위든 일 단위든 뭐 월 단위든 그런 일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달리기를 조금 아하.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에 또 약간 못하고 있긴 한데 네. 막 5km, 10km 이렇게 매일매일 달리고 그런 건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정말 좀 네,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5km를 뛰고 그리고 버스 타고 집 가요. 네. 2.5km 뛰고 이렇게 2.5km 돌아오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네. 저는 10km를 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거침없이 5km를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올 때는 항상 버스를 타게 되는 이런 바보 같은 아직까지 저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낮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적 많아가지고요. 네, 저는 택시 타고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라톤 연습한다고 하고. 네. 저 뭐 마지막에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네. 사람은 왜 웃는 걸까요? 이게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펀치라인이라는 게 그 스탠드업 용어인데 그 웃음이 팍 터지는 구간을 펀치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어원이 그런 거래요. 이렇게 우리가 주먹으로 배를 빡 때렸을 때 이렇게 헉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근데 그 펀치라인에서 따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웃음이라는 거 막 행복해서 웃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다양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혹감도 있고 그냥 뭐 너무 충격을 받아서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놀라움이 바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와요. 맞아요. 웃기죠. 그거는 이렇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예상하지 못하게 긴장이 확 풀리거나, 네. 거꾸로 뭐 긴장이 확 된다거나. 맞아요. 네, 웃음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오늘은 뭐 무대 공연하고도 다르고 뭐 제가 독자로서 뭐 이렇게 막 여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데 좀 어떠셨나요? 오,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항상 마무리를 못해요. 이렇게 네. 마무리를 잘 못하는데, 정말 저 잘하고 싶었는데, 일단 아쉬워요. 아쉽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네. 한번 더 모셔가지고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그야말로 요즘 가장 힙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꽤 낙천적인 아이의 저자 원소윤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소윤 작가님의 추천곡 오아시스의 Go Let It Out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진행하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장강명의 인생책이 4월에 문을 열고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초대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동안 문자나 오디오 클립,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남겨주신 사연들을 이번 시간에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김정아 박사님 방송편 다음에 남겨주신 글인데요. 이경란 님이 남겨주셨네요. 러시아 문학을 사랑하는 부산 아지매입니다. 심지어 제가 추앙하는 도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방송이라서 어찌나 반갑든지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처음 읽었을 때 제 안의 질문들이 낱낱이 들킨 것 같아 당황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김정아 박사님이 일류샤의 죽음과 아버지의 절규를 말씀하실 때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 연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책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장강명의 인생책을 사랑합니다. 네, 이경란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도스토옙스키 굉장히 좋아하고 악령이 저의 인생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러시아 문학 전공을 하거나 사실 뭐 제대로 된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김정아 박사님 오셨을 때 정말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저도 그 일류샤 불쌍하잖아요. 네, 일류샤의 죽음이랑 그 아버지 절규 얘기하는데 이렇게 속으로 막 울컥하는데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이민아님 댓글입니다. 장강명 작가님 말씀하실 때 막이라는 부사를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막 3번을 막 연이어 쓰신 적도 있으세요. 참고해달라는 애정 곁들임 말씀드립니다. 이민아 드림.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소설가 처음 데뷔했을 때 그 첫 책을 출판사에 이제 원고를 보내고 편집자에게 받은 그 의견이 있었어요. 제 글에 것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문장을 쓰는데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는 것이, 뭐뭐하는 것의 막 이런 식으로 의존명사 것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것을 되게 안 쓰게 이제 의식적으로 주의를 하게 됐죠. 저는 제가 말할 때 막이라는 말을 많이 쓴 줄 잘 몰랐어요. 이제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그게 저의 말버릇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안 쓰려고 주의를 하고 있었는데 막도 뭐 써야 될 땐 써야겠죠. 근데 이제 막 쓰지는 않겠습니다. 막 쓰지는 않고 좀 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소정님 댓글입니다. 작가님 매주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출연한 분들 가운데 유난히 기억에 남는 분은 누구였는지 궁금해요. 또 소개된 인생책 중에 저희에게 특별히 더 추천해주고 싶은 인생책이 있으신가요? 이거 질문이 좀 어렵네요. 모든 분들이 다 기억에 남고, 뭐, 처음, 이제 첫 게스트였던 이정모 관장님도 기억에 남고, 유현준 교수님도 되게 기억에 남고, 김정아 박사님 기억에 남고요. 근데, 뭐, 그 게스트분이 해주신 말씀이 뭐, 인상적이었다, 안 인상적이었다, 이걸 떠나가지고,
저는 윤태호 작가님 배웠을 때 그 윤태호 작가님이 해주신 이야기들 그런 게 몇 가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0대가 아마 굉장히 생산적인 이제 시간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도 인상적이었고, 또 젊은 세대에 굳이 쫓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도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그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저도 이제 곧 50대 되거든요. 50대 되고 어떤 젊은 감각 뭐 이런 거 내가 지금 분명히 잃고 있을 텐데 하는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윤태호 작가님 말씀 이렇게 막 새기면서 지금도 종종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태호 작가님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소개된 인생책 중에 다 좋은 책이었죠. 다 좋은 책이었는데 제가 이 순간에 갑자기 언뜻 떠오르는 거는요. 에릭 라슨의 폭격기의 달이 뜨면이에요. 김지윤 박사님이 추천해 주셨죠. 이 책을 제가 지금 왜 떠올리냐면 이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가 김지윤 박사님이 폭격기의 달이 뜨면 추천해 주셨을 때 이걸 읽어야 되나? 뭐 이거 말고 좀 다른 책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5초 정도 했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두꺼워서 좀 손이 안 갈 수 있는데 읽으면 정말 이렇게 쑥 빠져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2차 세계대전 때 처칠 얘기에 이렇게 빠져들 줄 몰랐다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추천합니다. 7182님, 장강명 작가님은 방송 듣다 보면 노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작가님 하시는 암과 책의 오디세이 팟캐스트 들어보면 노래 흥얼거리는 게 기억에 남아요. 작가님 인생곡도 한 곡 들려주세요. 저희 그 암과 책의 오디세이 팟캐스트 들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 노래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다른 분들이랑 막 노래 얘기할 때 보면 제가 모르는 곡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20살 언저리에 들었던 좀 시끄러운 락 음악 그런 것만 조금 아는데 인생곡도 뭐 이렇게 수시로 바뀝니다. 요즘 인생곡은 근데 스탠바이미입니다. 벤 이 킹이 부른 그 R&B 명곡이죠. 스탠바이미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베니킹 그 오리지널 버전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이게 커버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커버곡으로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아마 스카일라 그레이 이 미국의 뭐 싱어송라이터인데 좀 색다른 느낌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색다른 느낌의 스탠바이미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제가 정말 라디오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종 또 이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스카일라 그레이의 스탠바이미 들으면서 장강명의 인생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